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은행 앱이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통장은 안전할까요? 국가가 무너지는 건 영화처럼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시작돼요. 그 첫 장면은 늘 비슷합니다.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 오늘의 악당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달러 유동성 경색입니다. 달러가 부족해지는 순간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 자금줄이 마르고 사람들은 현금만 붙잡습니다. 문제는 뭐냐고요? 이 신호가 뉴스 속 숫자들로 이미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부터 15분만 투자하시면 IMF 같은 위기가 오기 전 딱 3가지 전조 증상을 읽는 법,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다시 IMF가 온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소유업자 김대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대리는 서울 구로구에서 중국산 전자부품을 수입하는 작은 회사에 다녀요. 월급은 400만 원. 회사는 매달 100만 달러어치 부품을 사서 국내 제조업체에 납품합니다. 마진은 딱 10%예요. 그런데 2024년 어느 월요일 아침 김대리가 출근해서 환율 뉴스를 봤습니다. 환율이 1,450원에서 1,550원으로 뛰었어요. 하룻밤새 100원 급등한 겁니다. 김대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달러 100만 개를 사려면 14억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15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1억 원이 더 드는 거예요. 회사 마진이 원래 1억 원이었는데 그게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보셨습니까? 환율 하나 때문에 김대리네 회사는 이번 달 이익이 제로가 됐어요. 김대리는 그날 저녁 팀장한테 불려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 동결이래요. 보너스는 당연히 없고요. 이게 바로 환율 급등이 개인 직장인을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가 뭘까요? 어려운 말 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라가 달러를 제때 못 구하는 상 끝입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와요. 천연가스도 없고 밀도 안 나고 반도체 만드는 핵심 장비도 전부 수입입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타는 휘발유, 쓰는 스마트폰 부품까지 달러 없이는 하루도 못 버텨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달러 수급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수입액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천억 달러예요. 매일 16억 달러어치를 사오는 겁니다. 이 돈이 하루만 막혀도 공장이 멈춥니다. 기름이 안 들어오면 차가 안 굴러가고 부품이 안 들어오면 스마트폰을 못 만들어요. 숨은 달러 수요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업 이익률이 줄어들고요. 이익률이 줄면 기업은 투자를 줄입니다. 공장 증설 안 하고 신규 채용 안 하고 기존 직원 월급도 동결해요. 투자가 줄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다른 기업 매출도 줄어요. 이게 바로 도미노예요. 환율 급등 하나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정부가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외환 보유액도 4천억 달러 넘게 쌓아뒀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고요? 정부도 결국 신뢰로 돈을 빌린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채를 팔아서 돈을 빌릴 때 사람들이 그 국채를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더 비싼 이자를 줘야 사람들이 사주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정부도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도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개인도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가요. 김대리가 3억 원 대출받은 아파트 변동금리였는데 금리가 3%에서 5%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월 75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뜁니다. 50만 원 더 내야 해요. 이게 함정입니다. 자, 여기서 금융의 가장 큰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은행은 마법 같은 시스템 위에 서 있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금고에 넣어두고 나머지 900만 원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 그 빌려간 사람이 또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의 90%를 또 빌려주고요. 이렇게 돈이 계속 불어납니다. 돈이 10배로 불어나는 마법이죠. 문제는 뭐냐고요? 이 마법이 작동하려면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불안해서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실제로 10%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이미 빌려줬어요. 보셨습니까? 이게 뱅크런입니다. 1997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 섰어요. 돈을 찾으러 간 겁니다. 은행은 그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은행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더 겁을 먹고 다른 은행으로 달려가요. 이게 바로 신뢰 붕괴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IMF급 위기의 공포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안 돈다는 게 진짜 공포예요. 유동성이 마르는 겁니다.
기업은 당장 내일 직원 월급 줄 돈이 필요한데 은행은 돈을 안 빌려줘요. 정부는 국채를 팔아야 하는데 아무도 안 사줘요. 개인은 집을 팔아야 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유동성 경색입니다. 돈은 있는데 돈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김대리는 통장에 2천만 원 있지만 이자가 무서워서 한 푼도 못 써. 다들 현금만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경제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늘 신호를 보내요. 문제는 뭐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못 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2025년 12월 15일 기준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473원대, 한국 기준금리 2.5%, 국고채 10년물 3.4%, 코스피 4,167, 코스닥 937.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다우지수 48,458, S&P 500 지수 6,827, 나스닥 23,195, 비트코인은 88,543달러까지 올랐고 금값은 온스당 4,298달러, 유가는 WTI 기준 57달러대, 브렌트유는 61달러대입니다.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하냐고요? 돈이 움직이면 사람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방향이 곧 기회의 방향이거든요. 지금부터 이 숫자들을 경보음으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 전조 증상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조 증상, 환율이 흔들릴 때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달러 가격이 아니에요. 달러 수급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지금 환율이 1,473원인데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궁금하시죠?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변동성입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5원, 10원씩 움직여요. 그런데 갑자기 30원, 50원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경보음이에요. 시장이 겁을 먹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아침 환율이 1,450원이었어요. 오전 11시에 1,480원으로 뛰었다가 오후 3시에 1,460원으로 떨어지고 저녁 6시에 또 1,490원으로 올라갑니다. 하루에 40원씩 널뛰기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오면 그때는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왜 변동성이 무서우냐고요? 기업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수입업자 김대리 기억하시죠? 김대리네 회사는 3개월 뒤에 납품할 제품 가격을 지금 책정해야 해요. 환율이 1,450원일 때 계약했는데 3개월 뒤 납품일에 환율이 1,550원이면 마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환해지라는 걸 해요. 미리 환율을 고점하는 보험 같은 건데 이게 돈이 들어요.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 환해지 비용이 폭등합니다. 결국 기업들은 거래를 멈춰요. 시장이 얼어붙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환율은 숫자 하나지만 그 뒤에는 경제 전체의 신뢰가 걸려 있습니다. 환율이 흔들린다는 건 사람들이 원화를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다들 원화를 팔면 원화 가치가 정말로 떨어져요. 환율이 더 오르고 사람들이 더 겁먹고 더 팔고 이게 반복됩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 금리와 채권이 이상해질 때입니다.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2.50%예요. 국고채. 3년물은 약 3.09%, 10년물은 약 3.40%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정부도 더 비싸게 돈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전부 신용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국채라는 게 뭐냐고요? 정부가 발행하는 빈문서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팔아. 여러분이 국채를 사주면 정부는 그 돈을 쓰고 나중에 이자를 얹어서 갚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사람들이 정부를 못 믿어서 더 비싼 이자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채금리가 3%에서 5%로 뛰면 정부는 같은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2배 가까이 내야 해요. 정부 이자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또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요. 이게 돌려막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회사채 시장입니다. 특히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부르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채권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이게 적신호예요.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채는 3%인데 BB등급 기업 채권은 10%가 되는 거예요. 7% 차이가 나.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시장이 그 기업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되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망할 확률만큼 이자를 더 받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10%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실질적으로 돈을 못 빌립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못 주거나 사업을 접어야 해요. 기업 자금줄이 먼저 마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한두 개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과 거래하던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조 증상, 신용이 얼어붙을 때입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신호예요. 연체율이 오르고 부도가 늘어나고 특히 PF나 건설업,
한계 기업들에서 연쇄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실물 경제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PF가 뭐냐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짓기 전에 미리 빌리는 돈이에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사고 자재를 사고 인건비를 줘야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립니다. 아파트 지어서 팔면 돈 갚을게요 하고 약속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고요? 아파트가 안 팔리면 돈을 못 갚습니다. 은행은 겁을 먹고 다른 건설사한테도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럼 다른 건설사도 공사를 못하고 또 무너지고, 이게 연쇄부도예요. 연체율이 뭔지 아십니까? 대출받은 사람 중에서 이자를 제때 못 갚는 사람 비율이에요. 평소에는 1% 정도인데 이게 3%, 5%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보음입니다. 은행이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줄입니다.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금리를 올리고 아예 안 빌려줘요. 대출을 줄이면 기업은 월급을 못 주고 개인은 카드값을 못 갚고, 그럼 연체율이 더 올라가요.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돈이 겁먹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데 대출 승인이 안 났어요. 서류는 다 괜찮은데 본부에서 안 된대요. 이게 신용경색입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돈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실물경제는 바로 꺾입니다. 김대리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환율 급등으로 마진이 날아간 김대리네 회사는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은행에 갔더니 거절당했습니다. 회사가 3개월째 적자거든요. 은행은 적자 기업한테 돈 안 빌려줘요. 김대리네 회사는 결국 직원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김대리는 살아남았지만 월급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깎였어요. 보셨습니까? 이게 신용경색이 개인 직장인을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뉴스를 볼 때 뭘 체크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환율 기사, 국채금리 기사, 회사채 스프레드 기사, 연체율 기사, 외환 보유액 기사, 이 5가지 키워드만 눈에 익혀두세요. 제목만 봐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확대, 국채금리 급등, 회사채 스프레드 급등, 연체율 상승, 외환 보유액 감소. 이 단어들이 동시에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경보음입니다. 환율, 금리, 신용, 이 3가지 신호를 매일 체크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위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빚을 못 믿어서 망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본질이에요. 극장 화재를 상상해보세요. 극장에 사람이 1000명 있는데 출구는 하나뿐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어요. 평화로워요. 그런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그 순간 뭐가 일어날까요? 모두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출구로 달려가요. 앞사람을 미치고 넘어진 사람을 밟고 그냥 앞만 보고 뛰어요. 출구가 막히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결국 아무도 못 나갑니다.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출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금융위기가 바로 이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천천히 돈을 찾고 천천히 투자하고 천천히 빚을 갚습니다. 시장이 작동해요. 그런데 누군가 소리쳤어요. 위기야! 그 순간 모두가 달려갑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고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외화를 사려고 해요. 나만 먼저 나가면 살겠지. 이 심리가 뱅크런이 되고 자금 회수가 되고 공포가 됩니다. 보셨습니까? 금융위기는 불이 문제가 아니라 출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1997년 외환위기를 사건이 아니라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기업 부실이 시작됩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단기 차입을 많이 했어요. 달러로 빌린 겁니다. 싸게 빌릴 수 있었거든요. 한국 금리는 높고 미국 금리는 낮았으니까요. 그 돈으로 공장 짓고 사업 확장하고 부동산 샀습니다. 2단계,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아시아 전체에 병기 침체가 왔어요. 수출이 안 돼요.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빌린 달러 빚을 갚기 힘들어졌어요. 은행도 기업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기업이 못 갚으니까 은행도 부실해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해외 투자자들이 겁을 먹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한국 기업들이 적자다. 은행이 부실하다. 그럼 해외 투자자들은 뭘 할까요? 돈을 회수합니다. 한국에 빌려준 달러를 돌려달라고 해요. 단기 차입이었거든요. 1년, 6개월, 심지어 3개월짜리도 많았어요. 만기가 오면 갚아야 합니다. 4단계, 달러 부족 사태가 터집니다. 한국 기업들은 급하게 달러를 구해야 하는데 시장에 달러가 없습니다. 다들 달러를 사려고 하니까 달러 값이 폭등하죠. 환율이 급등하는 겁니다. 원래 800원대였던 환율이 1000원, 1200원, 1500원까지 뜹니다. 5단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달러로 빌린 빚이 더 늘어나요. 100만 달러 빚이 환율 800원일 때는 8억 원이었는데 환율 1600원이 되면 16억 원으로 2배가 됩니다. 빚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기업은 더 힘들어지고 은행은 더 부실해지고 해외 투자자는 더 겁먹고 더 많이 회수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6단계,
유동성이 완전히 마릅니다. 은행은 돈이 없어서 기업한테 대출을 못 해줘요. 기업은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줘요. 직원들은 월급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해요. 소비가 없으니 다른 기업 매출이 떨어져요. 이게 바로 도미노입니다. 한 곳이 넘어지면 전체가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기업 실적이 좀 나빴을 뿐인데 결국 나라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공포예요. 여기서 돌려막기 비유 하나 들려드릴게요. 국가도 빚이 있고 기업도 빚이 있고 가게도 빚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빚을 돌려막기 하면서 버텨요. 만기가 오면 새로운 빚으로 갚고 또 만기가 오면 또 빚으로 갚고 이게 레버리지예요. 월급쟁이 박 과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과장은 신용카드 3개를 돌려막기 합니다. A카드 결제일이 오면 B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갚고 B카드 결제일이 오면 C카드로 또 갚고요. 이게 한 달에 500만 원씩 돌고 있어요. 박 과장 월급이 400만 원인데 말이죠. 평소에는 괜찮아요.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C카드가 한도 초과로 막혔습니다. 그 순간 박 과장은 A카드를 못 갚아요. 원체가 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B카드도 한도가 줄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문제는 뭐냐고요? 이 3개가 동시에 레버리지면 한 군데만 삐끗해도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업이 빚을 못 갚으면 은행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가계대출이 막히고 가계대출이 막히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 매출이 줄면 또 빚을 못 갚아요. 이게 함정입니다. 한 바퀴 돌면서 더 깊이 빠지는 구조예요. 위기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택권입니다. 따라탈 시간이 없어요. 버틸 시간이 없어요. 주식이 반토막 나는데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손해보고 팔지 말지 선택할 여유가 없어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으니까 손해를 보든 말든 팔아야 합니다. 이게 공포예요. 선택권을 잃는 순간 여러분은 시장의 먹잇감이 됩니다. 김 대리는 2천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평가액이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완토막이에요. 팔고 싶지 않아요. 기다리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 아파트 대출 이자가 125만 원 나옵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깎였고요.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김 대리는 울면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1,000만 원 손해를 보고요. 보셨습니까? 이게 선택권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무너지는 게 뭘까요? 고용입니다. 기업은 현금 흐름이 막히면 가장 먼저 사람을 자릅니다. 월급이 가장 큰 고정 비용이거든요. 사람을 자르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른 기업 매출이 줄고 그럼 또 사람을 자르고 1997년 당시 실업률이 2%에서 8%까지 뛰었습니다. 4배가 오른 거예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 가격이에요. 집값, 주식, 부동산 전부 떨어집니다. 담보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박 과장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집값이 2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은행이 전화했습니다. 담보 부족이니까 대출금 5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요? 박 과장은 돈이 없어요. 결국 집을 팔아야 합니다. 손해보고 팔아요. 그럼 집값이 더 떨어지고 다른 사람도 겁먹고 팔고 악순환이 가속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게 심리입니다. 패닉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팔고 무서워서 현금만 줍니다. 이게 바로 극장 화재예요. 출구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용없어요.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IMF급 위기는 심리, 신용, 유동성, 실물경제 순서로 번집니다. 이 4단계를 기억하세요. 위기가 오면 모두가 망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확히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 되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 유형, 현금 흐름 수호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률보다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집중해요. 런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지금 수입이 끊겨도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이 작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작가는 글 써서 월 500만 원 법니다. 그런데 6개월치 생활비 3천만 원을 통장에 따로 넣어뒀어요. 일감이 끊겨도 6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출판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이 작가한테 일감이 3개월간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월세는 나가고 카드값은 나가고 보험료는 나가요. 그런데 이 작가는 안 팔았어요. 주식도 안 팔고 펀드도 안 팔았어요. 왜냐고요? 현금이 있거든요. 6개월은 버틸 수 있으니까 3개월쯤은 여유예요. 4개월 차에 일감이 다시 들어왔고 이 작가는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프리랜서 박 디자이너는 어땠을까요? 박 디자이너는 월 600만 원 벌었지만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주식에 넣어뒀거든요. 코로나 때 일감이 끊기자 박 디자이너는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때가 주가 바닥이었어요. 반토막 난 주식을 울면서 팔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위기 때 가장 강한 무기는 현금 흐름입니다. 수익률 10%보다
생존 6개월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유형, 부채 디톡스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 오기 전에 부채 구조를 점검해. 직장인 최대리는 아파트 대출 3억 원이 있었어요. 변동금리였습니다. 금리가 3%일 때 받은 거예요. 월 이자가 75만 원이었죠. 그런데 최대리는 2023년에 고정금리로 바꿨습니다. 금리가 4%로 올랐지만 고정으로 묶어뒀어요. 2024년 금리가 5%까지 올랐습니다. 변동금리였으면 월 이자가 125만 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최대리는 고정금리라 100만 원만 냅니다. 25만 원을 아낀 거예요. 1년이면 300만 원 차이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고요? 예측 가능성입니다. 최대리는 월 이자가 100만 원인 걸 알고 계획을 세워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변동금리였으면 이자가 얼마 나올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강제청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예요. 위기가 오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때 빚이 많으면 집을 팔든 주식을 팔든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야 해요. 하지만 빚이 적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시간이 곧 선택권입니다. 부채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어예요. 세 번째 유형, 달러 우산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산과 소득을 분산해요. 원화만 들고 있지 않습니다. IT 개발자 정대리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 5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미국 회사 프로젝트를 해요. 달러로 월 2,000달러를 더 법니다. 환율이 1,400원이면 280만 원이에요. 2024년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뛰었습니다. 정대리, 월급 500만 원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달러 수입 2,000달러는 300만 원이 됐어요. 2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환율이 폭등했는데 정대리는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이게 해지예요. 환율 폭탄을 방어막으로 바꾸는 겁니다. 반면 직장인 김 과장은 어땠을까요? 김 과장은 월급 500만 원, 원화 예금 5천만 원, 원화 주식 3천만 원, 전부 원화예요. 환율이 뛰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해외여행 가려면 돈이 더 들고 수입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도 더 들어요. 보셨습니까? 달러 자산이나 달러 소득이 있으면 환율이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유형, 디스카운트, 헌터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포로 가격이 무너질 때를 기다려요. 투자자 박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7만 원이었어요.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2020년 코로나 때 주가가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박부장은 그때 샀어요. 한 번에 몰빵 안 했어요. 4만 원에 1,000만 원 샀고 3만 8천 원에 1,000만 원 더 샀고 3만 5천 원에 또 1,000만 원 샀어요. 나눠서 산 겁니다. 왜냐고요? 바닥을 모르거든요. 하지만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싸다고 판단되면 분할로 사는 거예요. 2024년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박 부장은 100% 넘는 수익을 냈어요. 반면 투자자 이 과장은 어땠을까요? 이 과장은 주가가 7만 원일 때 3천만 원어치 샀어요. 공포가 오자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완토막이에요. 이 과장은 겁이 나서 팔았습니다. 2,500만 원 손해를 보고요. 보셨습니까? 공포는 할인 쿠폰이에요. 남들이 팔 때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 기술 전환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 때 직업의 수요가 바뀐다는 걸 압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제조업이 무너졌어요. 공장이 문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IT 산업은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성장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융업이 무너졌지만 헬스케어나 교육은 살아남았습니다. 회사원 강대리는 2019년에 제조업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2시간씩 주말마다 공부했어요. 2020년 코로나 때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강대리도 잘릴 뻔했어요. 그런데 강대리는 IT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코딩 실력으로요. 오히려 연봉이 올랐어요. 스킬을 자산으로 만든 겁니다. 반면 회사원 정사원은 어땠을까요? 정사원은 20년간 같은 제조업 회사에서 일했어요. 다른 건 안 배웠습니다. 회사만 믿었거든요. 2020년 회사가 문 닫았습니다. 정사원은 50살에 백수가 됐어요. 재취업이 안 됐습니다. 다른 스킬이 없거든요. 보셨습니까? 위기는 구조조정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재배치이기도 합니다. 살아남는 산업으로 갈아타야 해요. 그럼 개인자산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현금과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으로 들고 계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말고 진짜 현금이요. 통장에 넣어두세요. 둘째, 부채 구조를 점검하세요. 변동금리면 고정금리로 바꾸고 대출 만기가 한 번에 몰려있으면 분산시키고 빚이 너무 많으면 지금 줄이세요.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기 때 독이 됩니다. 셋째, 통화와 자산을 분산하세요. 원화만, 주식만, 부동산만 들고 있지 마세요. 달러 예금도 좀 넣고 금도 좀 사고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눠두세요.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받쳐줍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위기 때 선택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년 만약 달러 유동성 경색이 현실이 될 때 당신은 통장에 갇힌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포를 기회로 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IMF급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늘 신호를 보냅니다. 환율, 금리, 신용 이 세 가지만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현금 흐름, 부채 정리, 분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한 인간 방패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귀를 막고 눈을 아래로 돌려 배 밑바닥 3등칸을 보십시오. 현실은 이미 지옥입니다. 출산율 0.6명이라는 거대한 구멍으로 인구 소멸이라는 차가운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전세제도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가판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내 아파트 값은 오를 거야 라는 환각에 빠져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발밑을 보십시오. 차가운 물이 이미 무릎을 넘었습니다. 구명정은 없습니다. 이제 철저한 각자 도생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단잠을 깨우는 아주 불쾌하고 날카로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눈을 부릅뜨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2026년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1900조 원의 빚더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두 동강 나기 직전에 울리는 마지막 생존 사이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침몰하는 진짜 이유,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빙산의 정체는 바로 전세라는 이름의 집단적 정신병입니다. 냉정하게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낯선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제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담보도 없고 이자도 못 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5억 원만 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아파트 집주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그 거래의 이름을 전세계약이라고 바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홀린 듯이 5억 원, 아니 10억 원이라도 선뜻 내어줍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전세를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저축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거액을 빌려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이자 무담보 사금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넨 그 피 같은 전세 보증금 5억 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집주인이 그 돈을 소중하게 금고에 넣어두고 여러분이 나갈 때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입금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돈은 즉시 공중분해됩니다. 집주인은 그 돈을 받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또 다른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의 전세금은 그들에게 빚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스러운 부동산 쇼핑을 위한 공짜 연료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발판 삼아 아파트 2채, 3채, 10채를 사모읍니다.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본지 사기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더 비싼 전세금을 내주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 즉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개는 위태로운 도박판입니다. 이 위험한 도박이 지난 5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 뒷사람이 앞사람보다 더 비싼 가격에 폭탄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 그 하나로 버텨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음악은 멈췄고 집값 상승이라는 마법도 풀렸습니다. 집주인이 벌린 도박판에서 돈은 이미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자위하지 마십시오. 국가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조차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이 너무 많아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국가의 곳간도 비어가는데 과연 누가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것이 계약서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파산 직전에 도박 중독자에게 전 재산을 맡긴 실패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 중독자는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습니다. 배째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지난 50년 동안 멀쩡하던 이 거대한 전세 시스템이 갑자기 2025년에 이르러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아주 잔인한 이론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더 바보 이론입니다. 거품이 잔뜩 낀 자산시장이 유지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비싼 가격에 샀더라도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더 큰 바보가 내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 뒤에 줄을 선 다음 호구가 존재하는 한 이 폭탄 돌리기 게임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다면, 내가 이 폭탄을 넘겨줄 마지막 호구가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마주한 공포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들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재앙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0.6명이라는 인구 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발 경제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이 합쳐져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먹이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 사라진 호구들입니다. 전세 제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유입돼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신혼부부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전세 시장으로 들어와야 집주인들이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의 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0.6명의 저주가 여기서 발현됩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습니다. 대학가는 텅 비어가고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2030세대의 변심입니다. 과거의 청년들은 아끼고 모아서 전세로 시작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똑똑한 MZ세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세가 무이자 대출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십시오. 젊은 층의 전세 기피 현상은 역대 최고조입니다. 그들은 이제 전세를 찾지 않습니다.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더라도 내 목돈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느니 월세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떠받치던 전세 사다리의 맨 밑칸이 톱으로 잘려나간 것입니다. 네, 사다리 밑바닥이 없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두 번째 재앙, 빈털터리가 된 호구들입니다. 설령 전세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한들 그들에게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중국의 경제 침공과 수출 부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실질 소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고금리 파도가 덮쳤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싼 이자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갖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쌉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살 이유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자, 이제 집주인, 즉 갭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이 상황은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집주인 A씨는 전세금 5억 원을 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돈은 고작 1억 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만기가 다가옵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봐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 명 나타난 사람은 전세금 3억 원으로 낮춰주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A씨는 당장 현금 2억 원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막혔고 금리는 치솟았고 A씨가 운영하던 치킨집도 장사가 안 돼서 적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전세난의 실체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전세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의 돈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폭풍입니다. 위에서는 고금리라는 폭우가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인구 감소라는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경기 불황이라는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주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매물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급매, 극급매, 초급매, 하지만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 서 있던 더 큰 바보들은 이미 멸종했거나 스마트폰을 끄고 시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빙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였다는 사실, 그리고 구조 요청을 보낼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막아주기엔 가계 부채 규모가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으깨지는 것은 톱니 사이에 끼어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이 절정에 달하는 약속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그 시점을 2026년으로 지목합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가 가리키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패닉바잉 열풍이 불었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사람들의 대출 만기가 바로 이때 도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유예 정책과 대출 연장으로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억지로 멈춰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더 이상 일시 정지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해입니다. 코로나 시기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의 청구서가 연체 이자라는 독촉장과 함께 날아드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서울 곳곳의 법원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경매 대란입니다. 과거에 법원 경매장은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경매장은 중산층의 도살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채의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찰, 또 유찰, 감정가의 80%, 70%, 아니 50%까지 가격이 추락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의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정의 풍경은 잔혹합니다.
집주인은 이미 잠적했거나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 한 구석에는 세입자가 울고 있습니다. 내 전세금 5억 원을 돌려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그 돈을 가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입자일까요? 아닙니다. 1순위는 언제나 은행입니다. 2순위는 밀린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입니다. 세입자인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맨 뒷줄입니다.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챙기고 국세청이 세금을 떼어가고 나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5억 원이 아니라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 배신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전 재산이 법원의 망치소리 한 번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할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거리로 나앉게 되는 신빈곤층입니다. 이것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 위에서 은행의 대출 장부 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아직 설마하며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다가오는 쓰나미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결코 듣기 편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숨기면 치료할 기회를 놓치듯 경제의 위기 신호를 감추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앞서 딱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둡시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공포 조장이 아니며 무조건적인 투매를 부추기는 투자 조언도 아닙니다. 경제라는 바다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데이터가 가리키는 태풍의 경로를 미리 읽고 여러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항해 지도를 드릴 뿐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키를 어떻게 잡을지는 온전히 선장인 여러분의 몫이며 그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할까요? 단순히 집을 팔아라, 사지 마라의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근본적인 세 가지 방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믿지 말고 서류를 믿으십시오. 특히 설마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혹은 너무 야박해 보일까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인 수억 원의 보증금 앞에서는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십시오. 집주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빚의 무게를 계산하십시오. 집주인이 은행에 진 근저당 채권액과 여러분의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의 70%를 넘는다면 그것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다가 여러분의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만약 위험하다면 즉시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생존 본능이어야 합니다. 둘째, 체면을 버리고 실리를 택하십시오. 즉, 전세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살면 돈을 못 모은다거나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이유로 무리해서 전세를 고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시기에 전세는 저축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지불하는 월세는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돈 5억 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디플레이션과 자산가치 하락의 시대에는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가벼운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나중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헐값의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당장의 체면 때문에 미래의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앞으로 정부와 언론은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콤한 뉴스를 쏟아낼 것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규제가 풀렸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란 말로 여러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와 가계부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바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까지, 그리고 거품이 완전히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투자 덕목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취하게 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꺼졌고 음악 소리도 멈췄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차가운 계산서와 혹독한 겨울만이 남아 있습니다. 2016년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덮쳐올 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겠지만 미리 눈을 뜨고 준비한 여러분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뉴스고 유튜브고 온통 집값이 바닥 찍고 반등했다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칠 것처럼 조급증을 유발하고 있죠. 하지만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화려한 그래프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통계상 0.11% 올랐다는 수치? 이건 시장이 살아났다는 청신호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탈출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비명소리에 가깝습니다. 돈맥경화로 자금줄이 꽉 막혔는데 가격만 뛴다는 이 기이한 현상,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래가 실종된 죽은 시장에서 억지로 띄우는 장밋빛 전망은 맹독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노리는 잔인한 덫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저는 언론이 쉬쉬하며 감추고 있는 서울부동산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진짜 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용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매수자는 없는데 호가만 치솟는 그들만의 리그, 지금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단순히 숫자나 읊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이 폭풍전야의 가장 위험한 고요함인지 그 섬뜩한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거나 매도 타이밍을 재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자산을 지키는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용산구 통계를 까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조사 기간 내내 실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빵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촌동과 한남동 주요 단지들이 상승장을 이끌었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우린 이 통계의 기만수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거래량이 전멸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동사 상태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다는 건 집주인들이 부르는 희망 가격만 높아졌다는 뜻일 뿐입니다. 마치 팔이 날리는 골동품 가게 주인이 손님도 없는데 혼자 가격표에 공 하나 더 붙여놓고 흐뭇해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팔려야 그게 시세가 되는 건데 지금 용산은 경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미지의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이촌동과 한남동 대장주들이 부활했다며 팡파르를 울리지만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실거래가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일본 도쿄 버블 붕괴 직전이 딱 이랬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는데 호가만 꼿꼿하게 버텼죠. 결국 버티다 못한 악성 매물들이 댐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붕괴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체가 없는 거품 가격은 필연적으로 터집니다. 지금 용산의 상승세는 파도 한 번이면 쓸려갈 모래성입니다. 급매물 딱 하나만 터져도 지금까지 쌓아 올린 가짜 시세는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릴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은 실체도 없는 유령 같은 숫자에 전 재산을 올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싸늘한 진실을 마주하시겠습니까? 무리하게 빚내서 용산에 들어가려는 분들, 지금 들리는 장밋빛 소문은 여러분의 30년을 저당 잡을 노예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호가는 집주인의 망상일 뿐입니다. 거래 없는 가격 상승은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시장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통계가 건네는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용산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연극을 냉정하게 꿰뚫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용산 진입을 노린다는 건 보이지 않는 유령과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격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급지라는 타이틀 뒤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의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며 이정적이 깨지는 순간 시장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용산이 이 모양인데 그나마 거래가 좀 돈다는 성동구는 상황이 다를까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성동구가 이번 주 서울의 주인공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의 배신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이번 주에 0.34%나 폭등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서울 평균의 2배를 넘는 압도적인 수치죠. 언론에서는 마용성이 다시 뛴다며 한강벨트의 부활을 찬양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성동구 전체를 통틀어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달랑 한 건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한 건조차 행당 대림 아파트의 직거래였고 가격은 전 고점 16억 8천만 원에서 무려 5억 8천만 원이나 곤두박질 친 11억 원이었습니다. 폭락한 거래 딱 하나가 찍혔는데 통계 시스템은 성동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출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부동산 통계의 처참한 수준입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튀어나온 특이한 거래 한 건이 전체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데 언론은 이걸 호재라며 펌프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2월 전체 거래량에 숨겨진 착시 현상입니다. 겉보기엔 116건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 듯하지만 그중 89건은 일반 실수요자의 매수가 아닙니다. 성동 안심주택이라는 명목으로 LH 같은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사들인 물량이 통계에 잡혔을 뿐입니다. 이건 시장이 자생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붙여놓은 꼴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붕괴를 막으려고 국영기업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며 지표를 조작하는 방식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국가가 악성 매물을 받아내 거래량을 부풀리고 그 조작된 숫자에 속은 개미들이 비싼 값에 물량을 받아주길 기다리는 아주 잔인한 설거지판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의 흐름을 정밀하게 뜯어보면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한때 17억 원을 호가하며 기세등등하던 성동구의 실거래가가 현재는 5억 원대까지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소위 대장주라 불리는 민간 아파트 거래는 씨가 말랐고 오직 저가형 공공매입 주택들만 장부에 찍히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멈췄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집주인들은 여전히 뉴스에서 떠드는 희망 고문에 취해 터무니없는 배짱 가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받아줄 매수자가 증발했는데 혼자 외치는 호가가 시장에서 무슨 가치를 갖겠습니까? 이 거품은 결국 누군가가 상투를 잡아줘야만 유지되는데 지금 그 독이 든 성배를 마셔줄 호구가 전멸했다는 점이 성동구의 진짜 비극입니다. 데이터 자체는 중립적일지 몰라도 그것을 가공하고 해석하는 세력들은 언제든 대중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억지로 부양한 거래량과 언론이 펌프질하는 가짜 상승세에 속아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허공에 날리지 마십시오. 지금 성동구에서 목격되는 현상은 건전한 반등이 아니라 터져나가는 댐을 손가락 하나로 막아보려는 위태로운 쇼에 불과합니다. 핵심지인 성동구와 용산의 바닥이 이렇게 탄데 도대체 서울 전체 지표는 어떻게 0.21% 상승이라는 기적 같은 수치를 뽑아냈을까요? 이건 단순한 산술적 합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마법의 계산법 뒤에는 개미들을 낚으려는 잔혹한 덫이 숨어 있습니다. 0.21%라는 이 숫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교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대중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 딱 좋죠. 실제 거래는 전무한데 시장이 살아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숫자의 실체는 그저 집주인들의 탐욕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동향은 엄밀히 말해 실거래 기반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조사원 개인의 주관적인 감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집주인이 부르는 희망 가격과 중개업소의 립서비스를 적당히 버무려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는 걸 대다수 국민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원들이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고 묻는 게 조사의 전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살 사람은 없는데 집주인이 호가를 1억 원 올렸다고 답하면 그 즉시 해당 지역 지표가 상승으로 둔갑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걸 두고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실제로 지갑을 열고 등기를 쳐야 가격이 확정되는 법인데 지금 통계는 매도자의 희망사항만 모아놓은 판타지 소설이나 다름없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호가만 치솟는 현상을 전문가들은 기술적 반등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매수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교한 최면술일 뿐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이고 가격은 뒤따라가는 후행 지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래량은 바닥을 기는데 가격 그래프만 우상향한다는 것은 조만간 감당하기 힘든 폭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신기루 같은 숫자에 현혹되어 추격 매수에 나선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남의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꼴이 됩니다. 지금은 수익을 닫는 투자자의 눈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자의 눈으로 시장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은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항상 이런 통계의 마법을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실거래가 받쳐주지 않는 상승은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발작이며 탈출구를 찾는 세력들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지금 언론이 합창하듯 떠드는 반등론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한 미끼입니다. 시장의 돈맥경화가 온 상태에서 자산 가격만 나홀로 독주한다는 건 경제학 원론조차 무시하는 궤변입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이 조작된 숫자의 조바심을 느껴 영혼까지 끌어모아 막차를 타는 평범한 가장들의 파산입니다. 고가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급매만 드문드문 팔리는데 지표는 왜 오를까요? 표본 자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원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시장의 안정을 보여준다고 자화자찬하겠지만 바닥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단 한 번의 오판으로 공중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인정사정 없을 만큼 냉혹합니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으며 오직 통계라는 이름의 가짜 등불로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유인할 뿐입니다. 이런 왜곡을 가장 반기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자극적인 제목, 장사로 클릭수를 빨아먹으려는 언론사들입니다. 그들이 왜 팩트 체크도 없이 부동산원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받았으며 대중을 선동하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언론사는 진실을 수호하는 성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익을 닦는 영리 기업일 뿐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집값 반등 기사를 보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들이 설계한 마케팅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이 왜 진실을 검증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럴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건설사 분양 광고가 끊기고 포털 트래픽이 급감하는데 어떤 언론사가 제 밥그릇을 걷어차며 시장이 망해간다고 솔직히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부동산은 회사를 먹여 살리는 가장 거대한 광고주입니다.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해야 그들에게 돈이 떨어집니다. 거래가 전멸했다는 공포보다는 바닥을 찍었으니 지금 당장 사라는 선동이 그들의 금고를 채워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기자들은 부동산 원이 던져주는 보도 자료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사해서 기사로 내보냅니다. 현장에 나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동구에서 6억 원이 증발한 충격적인 거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대신 언론은 34%가 아니라 0.34%라는 미세한 반등 수치만 대서특필하며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고 있죠.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진실처럼 믿게 되는 법이니까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영영 가난해질 거라는 공포를 심어 서민들이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집주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잔혹한 먹이사슬의 본질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상승장에서는 탐욕에 불을 지피고 하락장에서는 위기를 덮기에 급급하죠. 언론이 떠드는 반등은 시장의 팩트가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일 뿐이며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정보 없는 개미들의 계좌로 날아듭니다.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월급을 누가 주는지 그 뒤에 숨은 광고주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대형 건설사와 은행들이 언론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마당에 공정한 정보를 바라는 건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구세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 죽어가는 시장에 수열하게 만드는 굶주린 하이에나일 뿐입니다. 조급함은 곧 파산입니다. 언론의 소음을 차단하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은 언론의 선동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시장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속아 인생의 황금기를 빚갚는 기계로 전락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진정한 고수는 신문기사의 텍스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공포와 비명을 읽어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집값 상승이 아니라 내가 산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비싼 꼭지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방송에서 떠드는 반등 논리가 이토록 엉성한데도 왜 계속 속는 걸까요? 바로
내년에는 대출받기가 더 쉬워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가계대출 성적표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숨이 턱 막히는 절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금리가 0%가 되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하로 틀어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명목 경제 성장률이 4%인데 대출은 그 절반만 풀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장에 도는 피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소리며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사형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살피며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목표치보다 대출을 조였는데 내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제 칼바람이 불어닥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목표를 마이너스로 잡았다는 건 시중에 도내씨가 마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DSR 규제망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대출 총량을 통제해 거품을 걷어냈던 방식이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살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가격은 저금리 시대의 과잉 유동성이 빚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은행이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빚으로 쌓아올린 영끌족들의 자산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빚잔치로 집값을 떠받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내년에는 돈을 빌리러 간 평범한 직장인들이 은행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속출할 것이며 이는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으로 이어질 겁니다.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라지만 그 심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돈입니다. 실탄이 바닥난 전쟁터에서 승리를 장담하는 건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지금 은행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빚내서 집 살 생각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현금을 쥔 자만이 살아남는 혹한기가 오고 있습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가짜 자산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차가운 금융의 빙하기를 견딜 준비를 해야 하며 감당 못할 빚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탈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은행의 대출 규제 칼날이 강남, 서초 같은 상급지를 넘어 서울 전역을 무차별적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가 몰린다는 마포나 중구는 이미 심각한 내상을 입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초소형 거래의 실체를 알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마포와 중구가 다시 달아오른다는 뉴스는 명백한 가짜입니다. 실상은 초소형 평수들이 만들어낸 통계적 착시일 뿐입니다. 전용 면적 13평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몇 채 팔린 걸 두고 마포와 중구 전체가 살아났다고 호들갑 떠는 언론의 작태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와 동대문 소라임의 거래 내역을 뜯어보십시오. 전부 쥐꼬리만한 소형 평수들 뿐입니다. 가족이 살만한 전용 84 타입 대장 아파트들은 거래가 씨가 말랐는데 이런 초소형 매물 몇 개가 가격 지표를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꼴입니다. 마포구 전체를 통틀어 하루 거래량이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십만 인구가 밀집한 거대 자치구에서 일일 거래량이 고작 한 건이라는 건 사실상 시장 기능이 완전히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상적인 장세라면 다양한 평형대에서 거래가 순환되어야 마땅하나 현재는 자금력이 딸리는 일인 가구 타깃의 깡통 매물들만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구 구조의 급변으로 나홀로 가구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허나 명심하십시오. 본격적인 하락장이 도래했을 때 가장 먼저 가치가 증발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형 자산들입니다.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중대형 평형조차 맥을 못 추는 판국에 소형 평수의 일시적 반등은 무의미할 뿐더러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의 무덤이 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아현 뉴타운의 대장주 아파트들조차 적막강산입니다. 집주인은 호가를 고수하고 매수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대치 국면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구신당이나 황학동 인근의 자잘한 거래를 반등 신호로 착각하는 건 스스로 눈을 가린 채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자살 행위와 진배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마포와 중구의 껍데기뿐인 지표만 믿고 시장에 진입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무모한 도박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연 13평 남짓한 협소한 공간에서 평생을 영위하실 작정이십니까?
혹은 막연한 투자 가치만 믿고 피 같은 자산을 그 좁은 곳에 묶어두시겠습니까? 자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숫자 노름에만 빠진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상승세는 우량주가 주도하는 건전한 장이 아니라 가벼운 잡주들이 날뛰는 극도로 불안정한 장세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소형 평수라는 함정에서 탈출하여 시장의 펀더멘털인 가족 단위 아파트의 흐름을 냉철하게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펀더멘털이 결여된 상승은 필연적으로 더 참혹한 폭락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마포와 중구 일대에서 포착되는 기형적인 거래들은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라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불꽃일 뿐입니다. 그 불꽃이 사그라던 후 닥쳐올 혹독한 빙하기를 견딜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그 탐욕의 소굴에서 발을 빼십시오. 거래량은 전무한데 호가만 치솟는 이 기괴한 현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거대한 연극의 결말은 결국 단 하나의 파국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유동성이 말라붙고 거래가 실종된 시장에서 마지막 폭탄을 떠안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참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진정한 공포는 단순한 가격 하락 따위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매도를 원할 때 절대 팔 수 없는, 즉 환금성이 제로가 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겉보기에 가격이 지지되는 듯한 착시를 주지만 내부는 거래라는 혈맥이 끊겨 서서히 질식해가는 중태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가치가 20억 원이라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돈은 사이버머니와 다를 바 없는 허상입니다. 가족의 병환이나 사업 위기 등 현금이 절실한 순간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각인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작금의 거래 절벽을 두고 관망세라 포장하지만 저는 이를 살인적인 침묵이라 규정합니다. 시장이 붕괴할 때는 결코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매수세가 증발해버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내 자산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산은 악성 부채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빚은 갚아버리면 그만이지만 팔리지 않는 자산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통째로 볼모로 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어 올 것입니다. 자산 가치가 여전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고집스럽게 버티는 그 시간 동안 시장의 기초 체력은 바닥나고 마침내 가격이 수직 낙하할 때는 비상구조차 없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본인이 탑승한 배가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까? 침몰하는 선박에서 최후의 희생양은 보물상자를 움켜쥐고 탈출을 머뭇거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주는 마지막 탈출 기회를 걷어찬다면 향후 10년 넘게 죽은 시장의 관리인 노릇을 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빚더미 속에서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허상인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돈의 흐름을 직시하십시오. 매도가 가능할 때 과감하게 던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영역입니다. 매수자가 전멸한 시장에서 홀로 비현실적인 호가를 부르며 자위하는 것은 패배자들의 공허한 독백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식어버린 시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는 차가운 이성뿐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 고문에 휘둘려 탈출할 수 있는 금 같은 기회를 제발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작금의 기이한 정적은 조만간 닥쳐올 거대한 경제 태풍의 전조이며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는 것은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린 현명한 자들의 승리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서울 부동산의 민낯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만 그 숫자를 가공하고 해석하는 이들의 의도는 결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0.11%라는 미미한 상승폭 뒤에 가려진 거래 절벽과 폭락의 실체를 목격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언론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을 강력한 통찰력을 얻으셨을 겁니다. 시장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빈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불패라 불리는 용산과 성동조차 거래가시가 마르거나 공공기관의 인위적 매입으로 수치를 방어하는 현실은 이 시장이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타기 중인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바야흐로 현금을 쥔 자가 왕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산이 숫자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숫자가 다시 내 주머니 속 현금이 되기까진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가진 현금을 철통같이 방어해야 하는 생존의 시기입니다. 감당 못할 빚을 끌어다 신기루를 쫓는 무모한 짓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우리에게 상상, 그 이상의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 겁니다. 은행 문턱은 에베레스트처럼 높아지고 현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테니까요. 정부가 대출 숨통을 딱 2%로 조여버린 이 마당에
지금 이 기회라고 귓속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귀인이 아니라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 확률이 100%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시장의 잡음 따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조용히 빠져나오고 대중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비로소 먹잇감을 찾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에 속지 마십시오. 아직 진짜 공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장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우리는 현금이라는 실탄을 꽉 쥐고 차갑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쓴소리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에 발린 달콤한 위로보다는 뼈 때리는 직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집은 도박판의 칩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발 뻗고 잘 보금자리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내 피땀 어린 자산, 결국 나 자신 말고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뉴스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시장의 민낯과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만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수면 아래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팩트를 교차 검증하는 독한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과연 내년 봄 이사철의 집주인들이 부르는 배짱 호가가 진짜 거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퍼센트 대출 규제라는 철벽에 가로막혀 부동산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빙하기를 맞게 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붕괴의 조짐을 미리 읽어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다가올 위기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 선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이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언제나 팩트로 뼈 때리는 분석,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본 영상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투자의 모든 결과와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특정 아파트 매수나 매도를 부추기는 방송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장은 생물처럼 변합니다. 언제든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생생한 현장 리포트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사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